안녕하세요. 주아의 글소리지기입니다. 이번 글은 에세이스트사에서 발행한 에세이집 모카처럼 가벼운 사람들에 수록된 신희수 작가님의 주인 잃은 표창장 소개합니다. 주인 잃은 표창장 신희수 1980년 여름 첫 학교에서의 일이다. 방학이어서 집에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선생님 반 아이 중에 K라고 있나요? 일찍 가시는 선생님이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에요? 난 잔뜩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 아이가 가출을 해서 미아 보호소에 있대요. 지금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런 소식에 난 어리둥절했다. 네, 미아보호소요? 미아보호소라는 말도 처음 들었다. 가족과 연락이 안 되어서 학교로 연락을 했대요. K는 눈이 동그랗고 코도 오똑하게 잘생긴 2학년 남자아이였다. 그는 성격도 밝고 명랑하여 항상 웃으면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 운동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가르치는 나도 예뻐했다. 그는 집에 갈 때마다 귀여운 눈웃음을 날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평소 생활에서 어두움을 보지 못했다. 그 명랑한 아이가 왜 가출을 했을까? 집안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집을 떠날 생각을 하다니. 많은 생각이 오고 갔지만 아이를 찾아오는 일이 급선무 같아서 집을 나섰다. 난 서울에서 집과 근무지 정도밖에 모르는 시골뜨기여서 미아 보호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물어물어 찾아간 동대문 방향에 있던 아동보호소를 보고 무척 놀랐다. 꽤 넓은 방이었는데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진 쇠창살 안에 옹기종기 아이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다. 집을 벗어난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가출한 아이들을 죄인 다루듯 하는 환경에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이 또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그곳은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와 갈 곳 없이 헤매는 아이들을 임시 보호하는 곳이었다. 보호자와 연락이 되는 아이들은 가정으로 보내고 연고가 없는 아이들은 보육원 같은 시설로 보내진다고 하였다. 그곳의 구석에 조그마한 몸집의 눈에 익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을 길에서 보냈는지 꾀지지한 차림으로 축 처져 있었다. K야 하고 불렀다.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쳐다보았다. 커다란 눈이 슬픔과 놀람으로 가득했다. 예상 밖의 인물이 보호자로 등장하여 더 놀란 것 같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보호소를 나왔다. 아이의 손은 곱고 부드러웠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서 집에 가자.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고 쭈뼛거리며 허공을 응시하고 서 있었다. 왜 그러지? 집에 가기 싫은가?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일은 부모님께 데려다 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으니 한참을 서성이다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사 갔어요. 방학 중에 거처를 옮겼나 보다. 그랬구나. 어디로? 그럼 2학기엔 전학 가야겠네. 아이가 말하는 동네는 난 모르는 곳이었다. 아이도 버스 번호를 몰랐다. 신내동이란 동네 이름만 알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버스를 탔다. 버스는 오랜 시간을 달렸다. 서울의 북쪽인데 갈수록 집들은 사라지고 나무들만 보였다. 내가 살던 고향보다 더 산골 같은 느낌이었다. 창밖만 지켜보던 아이가 마을이 없을 것 같은 지역에서 내렸다. 나도 얼른 따라 내렸다. 아이는 머뭇거리며 발걸음을 옮겼고 나도 조심조심 함께 움직였다. 과수원 같은 넓지 않은 길 양쪽으로 이어져 있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좀 무서웠다.
무서웠다. 이런 곳에 아이 혼자 놓고 갈 수도 없었다. 두려움을 참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주변을 살피며 걸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는지, 왜 가출을 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아이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참았다. 부모님을 만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한참을 걸어가다가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주변엔 나무들과 풀들만 가득했다. 왜 멈췄어? 다리 아프니? 아이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엔 움막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 신석기 시대 원주민이 살던 곳 같은. 난 내 눈을 의심했다. 지금도 이런 곳이 있나? 할 말이 없었다. 아이가 집에 가자고 할 때 쭈뼛거렸던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집을 보여주기 싫은 거였구나.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짧은 시간에 바닥까지 내려와 버린 삶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았다. 집을 나와 길거리를 배회했던 아이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다 왔니? 이곳이 너희가 이사온 집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K 부모님 계세요? 난 용기를 내어 움막 앞에서 서서 외쳤다. 누구슈? 두세 번 부르니 남자 소리가 들리며 거적대기 같은 천이 젖혀졌다. 움막 안은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K 아버님이신가요? 저는 K 담임입니다. K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안을 바라보니 어른 남자 한 명과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의 눈만 커다랗게 보였다. 엄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피난지 같은 살림살이엔 궁핍함이 진하게 느껴졌다. 그곳엔 삶이 지친 젊은 아버지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볼 수 없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천 조각을 잡은 채 일어나지도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아들을 보고 한마디만 뱉어냈다. 난 그 말에 기절할 것 같았다. 죽지 뭐하러 왔소? 형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내뱉은 자조적인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힌 채 차가운 공기를 타고 멀리 흩어졌다. 흩어지는 마른 메아리가 되어 귓가에 계속 울렸다. 아버지는 한마디 던지고 입을 다물어 버린 채 허공만 바라보며 멍하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자세와 흐릿한 눈동자가 딴 세상 사람같이 보였다. 푹 파인 움막의 바닥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와 아이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내뱉을까. 아무리 그래도 20대 젊은 여선생님과 9살 아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순간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미웠을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졌을까? 다시 집을 떠나고 싶었을까? 고요하게 서 있는 형과 슬픔에 가득 찬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없이 웅크린 동생들이 가여웠다. 어유 바보, 뭐라도 사올걸. 그제야 빈손으로 왔음을 후회했다.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거운 공기만 느끼며 부자의 소리 없는 울음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럴 때 나는 어찌 행동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힘겹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죽어버리라고 막말을 쏟아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믿기도 했다. 다시 데려가야 하나, 놓고 가야 하나. 순간 갈등이 왔다. 이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럴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경험도 적은 난 그 순간 고민에 빠졌다. 결국 난 그 아이를 술에 취한 아버지 곁에 놓아두고 집으로 왔다. 잘 살아라 하며 아이를 꼭 껴안아 준 것이 나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그래도 아버지의 품으로 기어드는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한 가닥 희망을 보았다.
어서 일어나서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뒤돌아 나왔다. 집에 와서 그런 말을 외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린 아들의 귀환을 기다렸을까? 아니면 어디든지 정착해서 잘 살기를 바랐을까? 분명 그 소리는 정말 아들이 죽기를 원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이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모른다.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어린이 아들에 대한 연민과 자신의 실패에 대한 자책의 말은 아니었을까? 난 힘없는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몸부림을 보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하던 일이 어려워져서 살고 있던 집까지 다 날아가 움막으로 밀려난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지. 난 오랜 기간 힘들었다. 아이의 처연한 눈빛이 어른거렸다.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살았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K를 아버지께 데려다 준 것이 잘못한 일 같지는 않았다. 아이가 떠난 후 한참 뒤에 학교에 표창장이 왔다. 착한 어린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K네. 이사 가기 전에 했던 착한 일로 팥줄소에서 보내온 상장이었다. K가 지갑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팥줄소에 갖다 주었단다. 가슴이 뭉클했다. 지갑 속에는 현금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어려운 자기의 모습보다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고운 마음이 이겼던 K의 양심에 울컥했다. 그 지갑을 들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부모님께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동생들과 같이 군것질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 주인 없는 큰 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그 상장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상장의 주인인 K가 살고 있는 곳의 길도 모르고 정확한 주소도 몰라서 전해주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40여 년이 흘러 이제는 그는 50세쯤 되었을 것 같다. 아직도 난 그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다. 주인 잃은 상장은 나의 짐 속에 섞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긴 세월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제자의 빈곤한 가정을 보며 어찌할 수 없는 연민을 담은 선생님의 힘든 마음을 녹음하며 저는 불현듯 어젯밤 TV엔 먹방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맛있는 음식을 적어도 4, 5인분을 혼자 거뜬히 먹어치우는 주인공.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는 맑은 물도 없어 흙탕물을 먹어야 하고 허기를 채울 수 없어 영양실조가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마구 먹는 모습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해주신 당신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